서울의 하늘이 뿌연 먼지층 너머로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던 늦은 오후, 박서연 여사는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묻고 할 일 없이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3년 전 평생의 그림자이자 버팀목이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고장난 개종시계처럼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로 가득 찼던 32평 아파트는 이제 냉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평생을 국어교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은퇴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대한 공백이었다. 칠판 앞에서의 열정,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동료 교사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저 박서연이라는 이름 석자와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은발이 곱게 내려앉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늘 그렇듯 깔끔하고 단아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차려입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눈가의 잔주름은 세월의 훈장이라기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의 흔적처럼 보였고 힘없이 내려앉은 입꼬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쓸쓸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출가한 아들 민주는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안부전화 속 목소리에는 늘 미안함과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묻어났다. 어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별일 없으시죠? 손주 녀석들이 어머니 뵙고 싶다고 성화해요.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같은 의례적인 말들은 결코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조만간이라는 말은 언제나처럼 기약 없는 약속으로 남았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왁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 왔어. 아직도 그렇게 부처님처럼 앉아만 있을 거야? 오랜 친구 오영숙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영숙은 서연의 유일한 말벗이자 때로는 엄마처럼 그녀를 채근하는 동지였다. 어머, 영숙이 왔니?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집이 엉망인데. 서연은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은 무슨? 네가 전화 받는 거 봤니? 맨날 집에 있으면서. 집은 무슨 선녀가 사는 집처럼 깨끗하기만 하구먼. 자, 이거 봐라. 영숙은 씩씩하게 거실로 들어서며 장바구니에서 주섬주섬 물건을 꺼내놓는 척하더니 이내 비장의 무기처럼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얼마 전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정보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며 잔뜩 신이 나 있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걸로 장도 보고 은행일도 보고 손주 녀석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심지어 친구도 사귄다니까. 너도 이제 그만 내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좀 나와봐. 응? 내가 이 나이에 뭘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서. 핑계는. 나이는 무슨 상관이야. 마음이 청춘이면 됐지. 앉아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걸 알려줄게. 영숙은 서연의 옆에 바싹 다가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제법 능숙했다. 화면에는 황혼의 로맨스 5060 싱글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정해 보이는 노년 커플의 사진이 떠 있었다.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시니어 데이팅 앱이었다. 어머, 얘 망측하게 누가 이 나이에 연애를 한다고.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평생을 정숙한 교사로 살아온 그녀에게 데이팅 앱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어딘가 부끄럽고 민망한 단어였다. 망측하긴 뭐가 망측해? 우리라고 사랑하지 말란 법 있니?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말벗이라도 만들면 얼마나 좋아.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고 혼자 영화 보는 것보다 둘이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 응?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영숙의 끈질긴 설득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에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쩌면 작은 창문 하나쯤은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까마득했다. 영숙은 서연의 스마트폰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가더니 능숙하게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 작성을 시작했다. 자, 이름은 박서연. 나이는 애한 5살 줄이자. 직업은 전직교사. 취미는 독서랑. 뭐가 좋을까? 산책? 아니, 그냥 사실대로 써. 원래 이런 건 조금 포장하는 거야. 자, 사진. 제일 예쁘게 나온 걸로 해야지. 영숙은 서연의 앨범을 뒤져 교직 시절
제자들과 함께 찍었던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찾아 올렸다. 약간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 서연은 지성과 온화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황혼의 로맨스 앱 회원이 되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앱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앱을 열어보곤 했다. 낯선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과 짧은 자기소개 글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은 평범해 보였고 몇몇은 조금 과장되어 보였다. 그녀는 실망감을 느끼며 앱을 닫으려던 찰나 하나의 메시지 알림에 눈길이 멈췄다. 마이클 정이라는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깊이가 느껴지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고급스러운 셔츠, 그리고 배경으로 펼쳐진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자신을 미국 뉴욕에서 무역 사업을 하는 재미교포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이제는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운 고국에 돌아와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자기소개 글에는 진솔함과 함께 은은한 외로움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선생님. 프로필 속 미소가 참 아름답고 지적이십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고국의 향기와 따뜻한 정이 그리운 밤입니다. 깍듯하고 정중한 메시지였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지적이다라는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만 낯선 이에게 듣는 칭찬은 또 다른 설렘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정 선생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서연의 인생에 다시 한번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마이클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울과 뉴욕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서연이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맞춰 연락했다. 마치 그녀의 생활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서연 씨, 굿모닝. 서울의 아침은 어떤가요? 이곳 뉴욕은 이제 막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답니다. 서연 씨의 하루가 어제의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그리고 내일의 아침 해처럼 희망차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는 늘 시적이고 감성적이었다. 서연이 평생을 가르쳐온 국어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녀의 지성을 칭찬하고 문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서연이 좋아하는 김소월이나 윤동주의 시를 줄줄 꿰고 있었고 때로는 자신이 젊은 시절 즐겨 읽었다는 헤르만 헤세나 톨스토이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서연은 마치 오랜 지기를 만난 듯한 편안함과 지적인 희열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서연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유튜브 보내주기도 했다. 쇼팽의 녹턴, 드뷔시의 달빛. 그 선율을 들으며 그의 메시지를 읽는 밤이면 서연은 까맣게 잊고 있던 소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꼈다. 마이클 씨는 정말 박식하시네요. 저보다 더 문학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서연 씨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잊고 있던 제 안의 문학 소년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감은 서연 씨에게서 온 것이랍니다. 그는 때로는 자작시라며 서툰 시를 보내오기도 했다. 운율도 맞지 않고 표현도 어색했지만 서연은 그 속에 담긴 진심이라고 믿는 것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정성껏 시를 고쳐주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마이클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나의 영원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때로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중후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끊기는 느낌과 감정이 실리지 않은 듯한 평탄한 억양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배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치 방음 스튜디오에서 통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국제전화라서 그렇겠거니 혹은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서 한국어 발음이 조금 서툴러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서연 씨라고 부르며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중해주고 자신의 깊은 외로움을 알아주고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준다는 사실이었다.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지성과 미모,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모두 갖춘 분을 이제야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또한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서연의 마음을 흠뻑 적셨다. 그녀는 점점 더 마이클에게 빠져들었고 그와의 대화는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영숙에게 마이클에 대해 매일같이 자랑했고 영숙은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축하해 주었다. 어머, 서연아. 정말 잘됐다. 사진 좀 봐. 인물도 훤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네가 드디어 복을 받는구나. 나도 그 앱 좀 다시 봐야겠네. 영숙도 앱을 통해 몇몇 남자를 만났지만 대부분 시시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덜거렸다. 서연은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에 감사하며 동시에 영숙에게 미안함과 우월감을 느꼈다. 주말 아들 민준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들렀다. 민준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집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예쁜 꽃병까지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어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꼭 연애하시는 분 같아요. 민주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불안했다. 아니다. 그냥 친구랑 연락하는 거야. 서연은 괜히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에게 마이클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아들이 알게 되면 분명 잔소리를 하거나 심지어는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행복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들과 노는 동안에도 어머니가 틈틈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녀처럼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슬쩍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었다. 카카오톡 목록 최상단에는 My Michael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대화 내용을 훑어보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낯뜨거운 사랑의 속삭임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었다. 그리고 베트남, 투자, 송금 같은 단어들이 그의 눈에 박혔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서연은 놀라 달려왔고 아들의 손에 들린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감히 내 것을. 어머니, 이 사람 사기꾼 같아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만난 지 몇 달도 안 돼서 투자를 권유해요? 그것도 해외 부동산을. 넌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 사람은 달라.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넌 그저 네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게 싫은 거지?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다. 평생 자식에게 헌신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자신의 마지막 행복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 같다. 모자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고립해였다. 그날 이후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마이클에 대해 경고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마이클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서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 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사진들을 여러 장 보내왔다. 서연 씨, 이 아파트 어때요? 여기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서연은 이미 그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솜사탕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투자 제안을 했다. 서연 씨,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아주 좋은 부동산 투자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서 찾아낸 정말 확실하고 안전한 기회입니다. 수익률도 상상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서연 씨도 이 기회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미래라는 말, 사랑을 확인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에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경고를 애써 무시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진정한 사랑이나 사업을 모르는 거야. 마이클 씨는 달라. 그녀는 마이클이 알려준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령 고객의 고액 해외 송금이라며 사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자녀와 상의했는지 재차 물었지만 서연은 미국에 사는 조카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송금을 강행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마이클과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송금 후 마이클은 천사처럼 다정했다. 그는 매일같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사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했다. 그는 심지어 베트남 현지 공사 현장이라며 헬멧을 쓴 인부들이 일하는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서연은 안도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아들이 틀렸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후 마이클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갑작스러운 통관 지연, 현지 공무원 로비 자금 등 이유는 다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이미 발을 담근 이상 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과 적금까지 해약하여 3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자신 몰래 계속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IT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마이클 정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마이클이 보내온 사진과 서류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는 친구인 보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마이클 정의 사진은 홍콩 모델의 것이었고 뉴욕 배경 역시 합성된 것이었다. 베트남 투자 서류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양식을 조악하게 짜깁기한 가짜였으며 공사 현장 사진 또한 전혀 상관없는 베트남 뉴스 기사에서 도용한 것이었다. 송금 계좌는 모두 대포 통장이었고 돈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필리핀의 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뒤였다. 그들은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임이 분명했다. 민주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증거를 출력하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를 찾아갔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해외 조직이라서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는 출력한 증거 자료들을 품에 안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향했다. 거실 창가, 서연은 여전히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이클과의 연락이 뜸해진 지 며칠째였다. 사업 마무리 때문에 바쁘다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믿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어머니. 민주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앞에 조용히 증거 자료들을 내려놓았다. 도용된 사진, 가짜 서류, 대포 통장 내역, 그리고 경찰서의 답변서까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내가 꾸며낸 거야. 내가 마이클 씨를 질투해서. 어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민주는 울부짖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신호음 대신 들려오는 것은 여전히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산산조각났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 그녀가 꿈꾸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기꾼의 정교한 연극에 놀아난 어리석은 노인에 불과했다. 억대 돈과 함께 그녀의 자존심과 희망,
그리고 남은 인생마저 송두리째 빼앗겨버렸다. 아!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아파트를 가득 메웠고 그 울음 속에는 회한과 절망 그리고 지독한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림자처럼 지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영숙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노인복지관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용기 있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몇몇은 그녀 덕분에 비슷한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사기 조직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아들과의 관계와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뿌였지만 박서연 여사의 창가에 놓인 난초는 꿋꿋하게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난초에 물을 주며 다시 찾아온 일상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했다. 황혼의 속삭임은 때로 위험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황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